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바리케이트. 그 앞에 구멍가게가 보이면요 우측으로 우회전해 주시면 돼요. 저기 구멍가게 있다. 여기서 앞에서 우회전해 주세요. 문 닫았고, 샛길 있고 이 집 옆에네요. 왼쪽으로. 목적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을 가진 자그마한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정말 이곳에 홍석동 씨의 시신이 묻혀 있는 걸까? 좁은 현관을 지나니 몇 대 전까지 마당으로 쓰이던 장소엔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이 거실 바닥 아래에 시신이 묻혀 있다고 했습니다. 집주인과의 오랜 협상 끝에 결정된 발굴 가능 범위는 가로 1.5m, 세로 1.5m, 고성능 장비를 통한 세심한 탐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가 있네요. 뭐가 뭐 저기 있다. 바닥 아래서 뭔가 감지가 됐습니다. 곧바로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를 꼬박 판 내려가 다음 날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골입니다. 시시원 110cm에서 박사님 왼쪽 종아리뼈입니까? 네, 왼쪽 종아리뼈. 땅속 깊이 묻혀있는 시신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런 것 같다. 이게 묶었던 손이네. 그렇죠. 그대로. 으스러진 양손의 뼈가 가늘고 긴 끈에 묶인 채 발굴됐습니다. 아마도 범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한 채 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혹하게 흐트러진 유골들은 오랜 시간을 오롯이 간직해온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을 이제야 조금씩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저 까만 거 저거죠, 까만 거. 까만 거 저거 천에 이렇게 뭐 두개고 두 분을 씌웠다가 두 분을. 그러니까 지금 저게 두 분, 시커먼 게 두 두 분이야. 분을 씌웠거든요. 손발은 꽁꽁 묶이고 얼굴은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절망의 공포 속에서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내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목이 적게 들어가 있고. 네, 그러니까 머리가 먼저 나왔어요. 신원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휴대용 엑스레이를 통한 1차 치아 감식에 이어 DNA 정밀 분석까지 마친 결과 시신은 실종 상태였던 홍석동 씨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는 왜 먼 타국에서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게 된 걸까? 석동 씨는 2011년 9월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빠 나 지금 인천공항이야. 그러나 왜? 어쩌 인천공항에서 필리핀 간다고 그러더라고. 휴가를 제대로 즐기기도 전에 아들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길래 내가 이제 반갑게 받았지. 응, 아들 여행은 잘하고 있어? 이러니까 네 이래. 그래서 그래 어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엄마 근데 일이 생겼어요 이러는 거야. 이게 다니다 보니까 현지 여자애를 하나 알았어요. 그랬는데 얘는 미성년자라고 하면서 합의를 보자고 한다는 거야. 뭐 1,000만 원만 입금시켜주면 된대. 합의금 1,000만 원을 급히 마련해 보냈지만은 돈을 인출해간 사람은 아들 석동 씨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납치다. 전화가 온 거예요. 응? 새벽 4시 몇 분에. 납치범의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응. 비싼 외국 대학에 들어가면서 전화하기 싫으니까요. 도대체 우리 아들이 어디에 있냐고요. 미안하지만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빼봐도 찾아가세요. 뼈. 1,000만 원 준비해서. 예. 모두 달러로 준비하세요. 달러. 내일 2시에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아들의 소식도 살인범의 연락도 끊어진 채 1년의 시간이 먹먹히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정자 밑에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저기요? 독국물 드시고서 돌아가신 겁니다. 석동 씨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2013년 새해 첫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포함한 언론과 수사기관의 아들의 행방을 끝까지 찾아주길 마지막까지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단란하던 네 식구는 모녀만 남았습니다.
이후에도 한동안 아버지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 석동 씨의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4년 겨울, 여행을 떠난 지 3년 만에야 주검으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홍석동 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은 건 악명 높은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최세용, 김종석, 김성군을 주축으로 한 필리핀 연쇄 납치단. 한국인 여행객을 표적으로 삼아 거액을 갈취한 이들은 피해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저기 막 발에 날아서 한 명은 총 들이대고 한 명은 칼 이만한 칼 갖다가 목에다 대고서 막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희로뽕 맞춘다고서 저 주사기 들고 오는 거예요. 네, 발등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거를. 봉투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새끼 여기서 목적으로 죽여야 되겠다면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거기서 대소변을 봐버렸어요. 수많은 피해자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어떤 괴로움에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죠. 지옥이 있으면 딱 거기가 아마 지옥이었을 거예요. 겁에 질린 납치 피해자들 앞에서 최세용 일당은 더욱더 섬뜩한 존재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악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죽는다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자신들을 악마라고 불렀던 희대의 살인 납치단,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세용, 김종석, 김성군, 이 셋을 중심으로 한 범죄 조직은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현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을 유인하고 납치한 후 감금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 거액을 뺏어왔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사례만 20여 건에 달하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 차례 방송을 통해 이들의 범죄 행각을 알리고 실종된 피해자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해 말 그토록 찾던 홍석동 씨의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 우리 경찰과 필리핀 경찰 간의 긴밀한 수사 공도 덕분이었습니다. 이로써 의혹으로 그쳤던 최세용 일당의 살인 혐의가 입증이 된 셈입니다. 조금 일찍 시신을 발굴했으면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지만 실종자 중 일부의 시신이 발견이 된 덕분에 답보 상태였던 수사에 다시 활력이 생긴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뚱이가 그린 이 그림에 홍석동 씨의 시신이 매장된 이 자리 바로 옆에 또 한 구의 시신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명, 이름을 알 수 없다. 이 시신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마닐라 중심부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따이따이 지역. 납치단 똥이가 그린 약도 속에 표시된 대형 쇼핑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곳 나지막한 주택단지 어딘가에 최세용 일당이 머물던 은신처의 시신 한 구가 더 묻혀 있습니다. 한 구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분인데 우리 수사서상에 처음에 처음부터 있었던 분은 아니에요. 홍석동 씨의 시신을 발굴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깊고 컴컴한 땅 속에서 또다시 결박된 모습의 백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불 포 같네요. 저 주름 잡힌 거 보니까. 아, 이걸 보니까. 그 침대 커버 있지 않습니까? 아, 침대 얇게 커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침대포에 쌓인 채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는 뭘로 하나 더, 한 겹 더 쌓여져 있다고 이렇게. 홍석동 씨 시신과 마찬가지로 머리는 두건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역시 목이 졸려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을 겁니다. 자, 잠깐만 묵념하고. 잠깐만 묵념하고 가지. 예. 석동 씨 곁에 함께 묻혀있던 백골 시신의 이름은 뭘까? 그는 왜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된 걸까? 외교부에다가 보호기관에
실종된 분들 전부 다 뽑았죠. 다 뽑다 보니까 그분 이름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사진도 발췌하고 해서 사체가 묻혔다고 이야기한 공무원한테 보여주니까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다. 뭐 공무원을 했다 하더라. 공무원이었던 50대 김 씨는 막 퇴직을 한 후 2010년 마지막 날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문자가 한 통 왔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귀국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 뭐 걱정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그때마다 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그때부터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마지막 문자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사업을 한번 해볼까 또 아니면 거기 뭐 펜션 사업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해볼까 싶어서 거기를 필리핀 그 사이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막 가입을 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은퇴 후 필리핀에서 삶을 꿈꿨던 남편이라 휴가가 조금 길어지는 거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정이 좀 많은 사람인데 연락을 끊고 뭐 어디서 나갈 사람이 아니고 절대로 그런 일은 아니고 나는 혹시 교통사고가 나서 잘못됐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 이제 그거 알고 싶다 보고 나서는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뒤늦게 실종 신고를 하고 소식을 기다리기를 꼬박 3년. 잔혹한 납치 강도 범들을 만난 남편은 차가운 시신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50대에 은퇴한 공무원이었던 김 씨는 어쩌면 최세용 일당에게 조금 특별한 타겟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표를 보내줘서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필리핀에 아는 분들이 누군가가 김 씨를 오라고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납치단의 초청은 아니었을까? 유인의 목적은 결국 돈이었습니다. 친구들한테 뭐 마약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다. 좀 보내달래. 친구들이 돈을 이렇게 뭐 300만 원씩 100만 원씩 보내줬더라고 보니까요. 갈취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했을 경우 연금이 나왔더라고요. 연금을 계속 이렇게 매달 들어오면 그게 다 빠져나가서 이렇게 2012년도까지. 최세용 일당은 김 씨를 살해한 후에도 매달 김 씨의 계좌에 입금되는 연금을 꼬박꼬박 빼갔던 겁니다. 인출이 중단된 건 최세용이 경찰에 검거된 후였습니다. 내가 다 빼가고 잡힌 시점 있죠. 딱 잡힌 시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잡힌 시점을 봤더니 그때부터 돈이 안 빠져나가고 그때부터 남아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목적이었던 돈을 뺏고도 그들이 석동 씨와 김 씨를 무참히 살해한 이유는 뭘까? 우리는 최세용 일당에게 납치를 당했다가 다행히 풀려난 피해자들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2008년 필리핀 유학 중에 납치 강도단을 만났다는 조 씨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반은 말하지만 이 정도 상상 못했어요. 저는 11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죽여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의 범행 수법은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교민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가정교사 구한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거를 덥석 문 거죠. 제가 아는 가정교사 중에 아주 유능한 가정교사가 있으니까 소개시켜주겠다. 라고 이제 저한테 접근한 거죠. 다른 피해자들 역시 대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행 정보 같은 거 알아내니까는 세이브 카페 가입했죠. 말모 이런 부분 이제 혼자 간다고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올리니까는 연락이 왔어요. 시간이 맞으면 만나자. 나홀로 여행객들을 물색한 후 일당 중 한 명이 접근을 해서 선한 얼굴로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취미가 뭐냐, 종교가 있느냐라고 이제 그런 물어보는데 이런 정도에서 저는 뭐 기독교니까 부모님도 뭐 장로고 검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 같이 교회도 한번 같이 놀러 가자. 많이 물어봤었어요. 가족 관계, 그러니까 뭐 부모님 계시냐 정도 계속 물었어요. 그 아마 동생 나이 그런 것까지. 애정 어린 관심의 이면에는 표적에 대한 사전 조사의 목적이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신뢰가 생기면 자신들이 준비한 차량에 탑승케 합니다. 운전자 역시 납치단의 일원입니다. 같이 가면 이제 픽업해서 같이 가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 그럼 한 5분 정도 가다가 차가 쓰고 두 사람이 또 탄 거지. 납치 강도단의 조직원들이 모두 승차하면 곧 잔인한 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걸 살면서 그렇게 무서운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필리핀에 죽으러 왔지. 그래 여기서 한번 죽고 말하면서 총을 여기다 딱 겨누는 거예요.
김성곤이는 이제 칼을 이제 제 목에다 대더라고요. 납치 차량이 멈춰선 것은 일당이 미리 준비해둔 은신처였습니다. 골방 같은 데 방으로 그냥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장살 같이 이렇게 창이 다 박혀 있더라고요. 옷 벗으라고. 그래서 막 옷을 벗겼어요. 팬티만 입고서. 막 눈을 가리고. 입에다가 팬티만 이제 넣고 소리 못 내게 하고. 일사불란하게 피해자를 결박하고 나면은 돌아가며 무자비한 구타를 가했다고 합니다. 껍질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뭐 무참하게 때리는데 발로 그냥 면상 그냥 이렇게 축구공 차듯이 빵빵 내려쳐요. 얼굴이 뭐 형태가 뭐 거의 없었는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면 무용담이 섞인 무시무시한 협박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잡혀갈 때는 그냥 단순 감동인 줄 알았어요. 지들이 그랬어요. 김성곤이. 쟤네들 TV에서도 나오고 그거 잘하고 싶다 해서도 나오고 한국에서도 우매수배 됐었고 그래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일 전화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 그냥 이거 내 목숨값이니까 리스트를 자기 머릿속으로 다 떠오르려는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나면 본격적인 갈취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참 내 신용을 막 조회하는 거 이제 현대카드에서 내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어보더니 딱딱딱 치더니 카드가 얼마, 뭐해서 얼마, 뭐해서 얼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3분인가 2분인가 그쪽으로도 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대출금까지 만족스럽게 챙기고 나면은 수치스러운 입막음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저녁에 이제 증거 자료를 남겨야겠다고 여자를 하나 사고 오더라고요. 강제에 가는 관계를 사진 증거 자료 찍어야겠다고. 그냥 찍어야겠다고 신용만 내게요. 가루를 타가지고 주더라고요. 네. 너는 지금 마약을 먹기 때문에 신고하면 마약 보행자로 신고를 하겠다. 감시는 출국장까지 계속됩니다. 체계적인 범행 수법과 치밀한 역할 분담에 따른 최세용 일당의 연쇄 범죄 행각은 기존의 단순 납치 강도범들과는 분명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일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꾼들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자체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기획되고 그 역할을 분담해서 철저하게 증거를 없애가면서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회사를 다니듯이 각자 직책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나름의 애착을 가지는 듯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게 처음부터 비즈니스라고 했습니다. 최성현을 부를 때 보수라고 부를 때도 있고 사장님 엄청 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었고. 프라이드요? 네. 이게 정말 나는 필리핀 와서 잘 타는 것 같다. 나중에 혹시나 한국 생활 힘들면 연락하라고 들어서 같이 해줄 테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임원들답게 성과로 인한 이익이 크게 발생하면 꽤나 만족스러운 듯 보입니다. 범죄를 비즈니스에 비교해서 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게 자기 사업이니까 죄책감이 별로 없었겠죠. 정말 즐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즈니스의 중심에는 사장인 최세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세용이 최고 위치에 있는 것 같았어요. 다들 최세용 일단 뭐든지 일할 때 컴팡 받을 때도 최세용 돈이랑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이거 최세용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냐 아니냐 뭐 혼난다. 범행의 계획부터 구체적인 작업의 수법 뒤처리까지 책임지면서 최세용은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의 리더십을 더욱 강하게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한때 범행에 함께 가담해온 일원이 조직을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있어 보이자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술 먹으면은 말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성이라든지 김성구 같은 경우 거기에 이제 신변 위협을 느낀 거죠. 저런 얘기가 한국 경찰 주위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안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총으로 쏴서 죽이죠. 최세용 일당이 보여주는 단단한 조직력은 보통의 범죄단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고 전문가는 분석했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 IS 테러 조직이죠. 그 조직이 운영되는 방식도 대단히 유사합니다. 가까이로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결국 공포라는 것을 무기로 내세우고 또 하나는 가장 최정점에 있는 우두머리의 카리스마적인 지위입니다. 그를 따르기만 하면 또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나에게는 이익이 돌아올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맹신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요소인 거죠.
어쩌면 조직의 이런 남다른 특성이 피해자들의 죽음에 영향을 끼쳤을지 모른다고 경찰은 조심스레 추정을 합니다. 저희들 추측한 데는 뭐 집을 알아서 아니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돈을 요구하고 범행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기한테 뭐 반항을 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살해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특별하고 은밀한 사업에 방해물이 나타나면 살인마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최세용과 그 일당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입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그리고 걸리지 않으며 성공할 수만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든 사용한다라는,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어떠한 범죄보다도 악한 최악의 범죄다. 최세용 일당은 마치 기업을 운영하듯 사장, 이사, 부장 등의 각자 직책을 나눠 가지며 남다른 결집력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우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 것처럼 보입니다. 살인도 주저하지 않는 잔인한 악마성 뒤에는 이윤국대화라는 조직의 이념이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 조직입니다. 심지어 두목격의 최세용은 피해자들 중 몇몇에게 마치 신입사원을 뽑듯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 종사하거나 주식 투자 등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마치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고 있는 사업가들처럼 말입니다. 납치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세용 일당이 하는 대화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바로 꿈이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납치된 사람들에게도 심심치 않게 네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필리핀에서 대체 어떤 꿈을 꿨던 걸까요? 우리는 수소문 끝에 이 살인 기업의 탄생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질기고도 모질었다고 했습니다. 최세용 일당을 잘 안다는 그는 몇 해 전 교도소에서 출감한 이 씨였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니까는 저도 그 관계 청성체 1기였고 거기서 이제 공장에서 김성원을 만났고 최세용이를 만났고 셋이 참 절친했죠. 성권이하고 저거는 거기서 이제 의형제를 맺었어요. 최세용, 김성곤은 자신의 수감 동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최세용은 비범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법 공부, 경제 공부, 심리학 책이나 이런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 양반은. 연장자이던 최세용은 자신을 따르는 김성곤에게 종종 미래에 대한 조언을 하곤 했다곤 합니다. 돈 한 번 벌자고 최세용이가 돈 벌고 방법은 많으니까만 그냥 영어 공부해라고. 여기서 뭐 아무리 좀 기억이 공부하면 나가면 현실이야. 몇 해간 수감 생활을 함께 하면서 둘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일요일에 가면 거기서 이제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이야기되고. 두 사람은 이미 약속이 돼 있는 플랜을 한 거죠. 나가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자. 형기를 마친 김성곤이 먼저 출소를 했고 이후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최세용은 보호감호를 받던 중에 운 좋게 가출소를 했습니다. 이 씨가 그들을 다시 만난 것은 그로부터 4년 후 뒤늦게 복역을 마치고 출감한 그에게 김성곤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다음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 좋은 일 되고 나쁜 일도 좀 한다. 근데 친구야 너가 왔으면 좋겠다. 사채업도 좀 하고 돈도 내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지금 호텔에 인수하려고 한다. 비행기표 살 돈도 없다. 그랬더니 통장 계좌 하나 불러주려고 불러줬어요. 출소 후 사회복귀가 쉽지 않던 터라 김성곤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최세용과 함께 그를 기다리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종석이었습니다. 그 역시 청송교도소를 거쳐갔던 인연으로 그들은 그때부터 한 팀이 됐다고 합니다. 성공을 했는데 김종석은 그때 원의사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건이는 제키였고 활동명이 최세용은 초이고 저는 알렉스였어요. 이 씨가 처음 들었던 사업 계획은 여행객이 범행 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피하고 나간 애들이 있어요. 외국으로. 저희끼리 이제 작전이라고 그래요. 작전 자체가 그 사람을 잡으면은 너 죽을래? 목숨값 내놓을래? 어느 누가 죽겠어요. 목숨값 내놓겠죠.
하지만 뒤탈을 줄이기 위해 도피한 범법자들의 돈을 뺏자는 애초의 계획과는 달리 무고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강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두 건의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 씨 혼자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얘네는 이미 인비테이션 패스포트가 있는 상태고 저는 없는 상태고, 최서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움직여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를 또다시 오랜 고생을 하고 나온 나한테 또다시 열어준 거죠. 교도소로 가라고. 최세용 일당에 드러나지 않는 과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그들 무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세용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금고토리가 전문이었거든요. 금고토리로 이제 교도소로 들어갔고, 김성곤 같은 경우는 경찰관 사칭해가지고 또 다른 범죄를 막 하고 그랬어요. 원래는 김종석이 금목걸이 낚아채거나 팔찌 낚아채거나 이제 굴레따기 전문인 김종석을 이 범죄에 좀 끌어들였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절도 이력이 전부였던 이들은 어떻게 살인 기업을 이루게 된 걸까? 교도소에서의 만남을 계기로 이들 셋은 훗날 운명 같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최세용의 부름이었습니다. 최세용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금고토리 범죄로 인해서 이제 청송교도소를 들어가게 되죠. 청송교도소에서 이제 장기 복역하는 중에 사업자금을 다 못 갚았더라고요. 2천에서 3천 정도를. 그러면서 그 사업자금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 그게 상당히 많이 좀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청송교도소 동기들한테 연락을 취했죠. 그러면서 만나게 된 게 이제 김성곤,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접선을 하게 됩니다. 큰 돈이 필요했던 최세용에게 때마침 돈벌이가 되는 달콤한 제안이 어디선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그 서북사에 고려시대 우리나라 문화재라든지 불상, 그 다음에 고가의 그림, 그런 그림이 많이 보관이 돼 있다. 그 그림을 강취를 해오면 국내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매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억 상당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한번 해보자. 일본으로 원정 범죄를 떠납니다. 최세용과 김성곤, 김종석 이 셋의 동업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해외 원정 절도는 준비 부족으로 인해 미수에 그칩니다. 최세용 일당은 다시 국내로 들어와 재기의 기회를 마련합니다. 피해 업소에 들어가가지고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마약한 수옥을 위해서 나왔다. 순사 입조를 해달라. 가서 종업원하고 주인을 케이블 타이하고 청테이프로 결박을 해서 밀실 안으로 밀어놓고 거기서 이제 폭행하고 피해자 13명에서 8천여만 원 정도를 강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돈으로 일본 들어갔을 때 소유경비인 지원을 해줬던 대전 박모 씨의 돈을 갚고 남은 돈으로 또 일본 원정 범죄를 또 가게 됩니다. 연이어 경찰관 사칭 강도에 성공하면서 자신감이 생기자 이들은 지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집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월세를 받은 것을 은행에다 보관한 게 아니고 이 할머니 집에다 이제 보관을 했어요. 집에. 그래서 이제 그런 소문이 일본 쪽 해가지고 소문이 돌게 되죠. 근데 그런 범죄 정보를 최세용하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세용이 또 다시 범죄 계획을 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최세용 일당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의 현금을 갖게 됐지만 점점 수사망이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들은 한국을 영원히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일본에서 훔친 엔화를 바꿔준 환전소를 털기로 한 겁니다. 새 출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선택한 범행이었습니다. 그들은 금고 속에 들어있던 1억 8천만 원의 현금을 털고 20대의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기도하고 우측 경동맥, 경전맥 세 가지 완전히 절단이 됐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피가 빠져나가서 몇 초 안에 쓰러졌을 겁니다. 건물 내 CCTV를 피하기 위해 헬멧을 착용한 이들은 김종석과 김성곤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짜여진 범행 수법은 최세용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미리 안양환전소 사장이 출근하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타이어를 미리 펑크를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차가 어느 차인지 특정하기 위해서 범행 전날 안양환전소 사장 차가 빠져나가는 것을 체크를 했고 그 차가 어디에 파킹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죠. 환전소를 털자마자 배당금을 나눈 후 각자 흩어진 이들은 바로 다음 날 미리 준비한 위조 여권을 들고 국내를 빠져나갔고 얼마 후 필리핀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필리핀은 지형적으로
한 3,000개 정도의 섬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고 실제로 그 숨었을 때 찾기도 어렵고 그 해당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도 굉장히 좀 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자들이 필리핀을 좀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세용은 오래전부터 필리핀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꿨다고 합니다. 예전에 늘 얘기했죠. 우리만의 토원을 만들자 여기다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우리만의 어떤 세상을 만들자는 얘기 그 안에다가 리조트를 져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땅을 샀대요, 땅을.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뭐 큰 꿈을 갖고 아마 돈벌이가 되는 걸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악마라고 자칭한 자들의 달콤한 꿈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던 건 아닐까. 철도 전과가 전부였던 이들이 모여 잔혹한 살인 기업으로 진화하는 동안 적지 않은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는 몇 년간 이 사건을 다루면서 아쉬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았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이 치안 시스템이 불안정한 해외로 도피하는 순간 우리의 수사는 불가능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이 범인들이 그곳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경우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현지에서 우리 경찰이 수사권을 발휘할 수가 없어 답답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11년 첫 방송이 나간 이후 그 다음해인 2012년 필리핀 경찰청 안에 코리안 데스크가 생기고 국내에서 파견된 경찰과 현지 경찰들이 전담팀을 꾸려 한인 피해 관련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세용 일당을 검거하고 홍석동 씨와 김 씨의 시신을 발굴하는 데에는 이 코리안 데스크가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세용 일당에 의해서 실종되거나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현재까지 총 7명입니다. 안양 환전소 여직원과 그들의 조직원이었던 안 씨를 제외하면은 나머진 모두 필리핀에서 최세용과 그 일당들을 만난 후에 사라졌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건 지금까지 홍석동 씨와 김 씨뿐입니다. 나머지 실종자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토록 긴 여행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해왔던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군 소령 출신의 윤철환 씨는 5년 전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난 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동생과의 통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한테 가가지고 5일 만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 오빠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오빠 방에 가면은 그 카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카드를 2개를 갖다가 오빠 이메일로 복사를 좀 해서 보내주려 했는가 봐요. 오빠는 무슨 어떻게 이제 지갑을 다 잊어먹고 나자라께는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족끼리 함께 보내기로 한 추석날까지도 아들은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협박범의 전화가 걸려온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김중석이 그놈이 전화가지고 돈을 뭐 얼마를 해달라 하더래요. 그렇게는 주겠으면 시신이라도 보내주라고 우리 딸이 했대. 다시 4년이 흘렀지만 아들 철환 씨의 행방은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죽었다면은 시신이라도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가슴에다 묻고 살지만 이거는 정말 날이면 날마다 죽었는가 살았는가 잊으라 하지만 그 잊겠어요.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아들을 먹먹하게 기다려야만 하는 또 한 명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수영 씨는 지난 2008년 전세금까지 빼들고 필리핀으로 향한 후 실종 상태입니다. 그 역시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사람은 최세용이었습니다. 어디가 더 혹시 살아있을까 해서 그래도 30몇 년을 키웠는데 앞날이 창창한 청춘들이 그렇게 황망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최세용을 만난 후 실종된 피해자가 최근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필리핀 가면 사업에서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래서 쉽게 말하면 제거를 했지, 제거를.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자기들이 강취하는. 거액의 대출을 해주겠다며 송모 씨를 필리핀까지 유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2013년 방송을 위한 취재 도중 태국 치앙라이의 이민국 수사기관에서 송 씨의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최세영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태국으로의 도주를 시도하다 발각된 상황이었습니다. เขาเอาพาสปอร์ตของน้องชายเขาอะมาใช้แล้วย้อนเขาอ้างว่าเป็นของเขาเราก็เลยแจ้งข้อหาไปรู้สึกว่าแจ้งข้อหาว่าใช้เอกสารปลอมมายื่นเจ้าหน้าที่เราก็ส่งโรงพักดำเนินคดี 최세용이 갖고 있던 여권은 동생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재 실종 상태로 확인된 송 씨의 여권도 소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경찰의 추궁에 최세용은 도피를 위해 여권 주인에게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จีนหรืออินเดียผมจำไม่ได้แล้วจีนกับอินเดียนั่นก็คือประสานไปทางเกาหลีนู่นไปทางเกาหลีนู่นน่ะให้คนคนนี้ถือเดินทางเข้ามาโดยเอาพาสเขาเนี่ยมาเนี่ย 사람한테? 예. อันนี้ไม่รู้แต่ว่าเขาบอกเขาจ่ายตังค์ให้ เขากลับได้ยังไงเขาไม่มีพาสปอร์ต ไม่ใช่ดิคนนี้เขากลับเขาไม่ได้ใช้พาสเล่มนี้กลับไงแต่เขากลับยังไงของเขาก็ไม่รู้ 송 씨를 비롯한 실종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린 여권법 위반으로 태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세용을 직접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윤철환 씨 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거기에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당시는 내가 필리핀에 있었던 건 맞아요. 내가 들어가고 일주일인가 5일인가 근데 이런 범죄는 일주일 만에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집에 나도 해외에서 떠돌다가 들어간 상태인데 어떻게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윤철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자신은 살인만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였지만 최소한 내가 지킬 거는 보내지 않고 죽이지 않는 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협조합니다. 협조하는데 내가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저 뚱땡이 새끼 그 엄마가 돈을 찾았다 그러대. 그럼 뭐 관련이 있겠죠. 정석이나 김성근이가 얘기 안 해. 김성근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지금 뭐래요? 모른대요 지금. 김성곤은 당시 최세영보다 앞서 필리핀 현지에서 총기 소지 혐의로 검거돼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는 실종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저 납치범 아니에요. 이성재라는 이름으로 여권으로 들어왔거든요. 그걸 누가 만들어냈냐면은 최세영이 저렇게 만들어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을 때릴 권한도 없어요. 다만 나도 정말 나도 얘들한테 빡 깨서 얘들한테 협박을 당해서 이 일에 동참은 하지만 정말 잘해주려고 노력하기만 했어요. 그는 윤철환을 살해한 건 유족들에게 시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던 김종석이라고 했습니다. 100% 연관 있죠. 종석이 목소리잖아요. 근데 김종석 씨 혼자 했다는 건가요? 그건 모르죠. 종석이 스타일이요. 일꾼들이 많잖아요. 오랜 기간 잠적 상태였던 김종석의 경우 그의 부인이 출산이 임박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배한 추적과 잠복 끝에 우리 경찰과 필리핀 경찰의 합동작전으로 검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수차례 피해자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했던 그에게도 물어볼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지 사흘 뒤에 김종석은 유서를 남기고 유치장 안에서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하다, 와이프한테 미안하다 그런 내용도 있고 범행에 대한 권한은 특별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직접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내용 속에 암시하는 걸 보면 자기 공범들에 대한 약간 그런 어떤 처벌에 대한 그런 부분들 김종석 역시 유서에서 최세용과 김성곤에게 범행의 책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 연쇄 납치 강도 행각을 벌인 자가 또 있었습니다. 납치단의 막내로 피해자들을 감시하거나 강치한 돈의 인출을 담당했던 김모 씨, 일명 뚱입니다. 일당 중 가장 먼저 경찰에 검거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그는 얼마 전 홍석동 씨의 살해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냥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왜냐면 그때는 10대였고요. 그냥 저는 시키면은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살고 싶었어요. 최세용 일당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철환을 포함한 다른 실종자에 대해서도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시기가 저랑은 거의 이제 비슷하긴 한데 거의 이제 저랑은 거의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이미 발표가 다 밝혔고 외정 속이고 이렇게 뭐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일제한 씨도 저도 구분을 해요. 진실은 뭘까? 주범인 최세용과 김성곤이 각각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법 위반으로 따로 수감 중인 상황에서 집중적인 조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우린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정부와 관계당국에 최세용과 김성곤의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이 언제쯤 국내로 송환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외교 당국이 관행을 뛰어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에는 최세용이, 그리고 바로 지난달 13일에는 김성곤이 국내로 송환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태국과 필리핀, 이들 국가와 범죄인 임시 인도가 이뤄진 겁니다. 이례적인 성과였습니다. 사건의 그 중요성, 그다음에 국내에서의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국하고 이제 필리핀 쪽에다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데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라든가 또는 실질적 진실이 흐려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실무진에서도 여러 차례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이번 결실을 맺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이들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납치살인 감독은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 죽인 건 맞습니까? 추후회하겠습니다. 나는 태국 교도소에 이제 1년 있다가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강도 혐의는 일부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범행은 다 인정하세요? 다른 피해자분들은 어딨나요? 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 다른 일당에게 물어봐라. 이른바 블레임 게임이라 불리는 책임 전가는 공범들만의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그들의 수감 동료 이 씨는 말합니다. 증거도 없고 떠오르지 않은 거는 내가 시인할 필요는 없어. 이미 죽은 애가 있잖아. 미루기 가는 거죠. 이게 하나의 불문율이죠. 법칙이고. 이 세 명이 서로 모르는 일은 없어요. 내가 오늘 얘를 죽였는데 이 자리엔 내가 오늘 없을지언정 나는 다른 뭔가를 갖고 다른 데서 신분을 해고 있거나 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서로 셋이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 제보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2년 전 교도소에서 뚱이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너 뭘로 왔냐? 사람 죽여서 왔다. 필리핀에서 뭐 유학을 갔다 그랬나 처음에? 그래가지고 뭐 어울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게 돼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당시 뚱이에게 들었던 얘기가 좀처럼 잊혀지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직 몇 개 더 시체가 몇 개 더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많이 묻었다고 하더라고요. 공터 지하 막 이런데. 김종석이 과거 수배 중이던 시기에 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는 부인 마델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Inside of the room? Can you show me? Not now, please. I'm begging you. I cannot run. I will not run. Not now. 불쌍해. 그런데 집안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방 안 곳곳에서 여러 개의 여행 가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들의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We did not hide anything. No, no secret. Okay, You already inside. What do you want? 우리는 남은 의문을 풀기 위해 필리핀으로 향했습니다. 김종석의 집에서 봤던 수상한 여행 가방들의 정체를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걸까? 이 나라 법상 그걸 어떻게 강제로 압수하거나 뭐 수색할 권한 자체가 없으니까 영장 없이는. 이게 범죄 의심 혐의가 있어서요? 목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는. 피해자가 됐든 피의자가 됐든 인권법이 워낙 강해가지고요. 영장 판사의 영장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임의수사 차원에서. 이 우리 경찰은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김종석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김종석의 처 마델은 이미 집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여행 가방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바닥을 깊게 파내봤지만 아쉽게도 실종자의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마델은 사라진 사람들의 행방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델은 이제 최세용이 김종석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김종석이 이제 마델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범행 전체에 대해서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윤철한 씨 같은 경우도 마델이 당연히 이제 위치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체포를 한 적이 있기는 있는데요. 영장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송환 문제 관련해서 김성권이 이 나라 또 법이 특이해가지고요. 송환을 하려면 이제 사건을 이제 드랍을 시켜야 돼서 드랍을 시킬 때 이제 마델도 같이 드랍이 돼서 석방이 된 거고요. 거기서 같이 이제 유대 관계가 있던 사람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석동 씨와 김 씨의 시신은 범행 장소에 됐던 일당의 은신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실종자들 역시 또 다른 은신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그렇게 뭐 차에 싣고 뭐 어디로 운반을 해서 매장하고 이런 것 자체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죽인 현장에서 거의 매장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죽일 때는 이제 매장이 가능한 장소에서 이제 범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납치 피해자들에게 감금 장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또한 중산 정도가 사는 빌지였어요. 2층짜리 보면 제가 2층에 잡혀져 있었고요. 창문은 새 창술로. 예. 아마 거기도 분명히 시신을 묻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들이 여기 뒤에 파 묻었다는 식으로 이야기. 어디요? 정원에? 뒤에 뭐 이렇게 흙으로 있는 데가 있었거든요. 황사시켜 갔어요. 진짜 원주민들 다니는 도로. 바나나 잎으로 막 양쪽으로 돼 있고 그런 느낌. 다 똑같은 1층에다가 다 비슷비슷한 지금 우리나라 골목길 같은 시동 엔진 소리가 키고 끄고 그런 게 들렸거든요. 피해자들이 떠올린 은신처는 범행 시기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꽤 자세히 기억하는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윤철한 씨가 실종되고 3개월 후에 납치된 문 씨였습니다. 차를 타고 마닐라 시내까지 들어가는데 한 밤에 30-40분 걸렸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인 것 같긴 해요. 빌리지인데 들어갈 때도 이제 약간 좀 허름한 그런 동네였거든요. 동네 자체가. 자기네가 저를 납치했을 당시에도 이 집 뭐 렌트를 했는데 물건 조심해서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현지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였습니다. 최세용 일당이 일정 기간을 빌려서 사용한 그 은신처에도 뒷마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이 3개 있고 잔디 약간 있고 잔디가 설렁탕 같은 거. 설렁탕을 어디서 사온 거 보니까 근처에 어디 뭐가 있다는 건데 그죠? 설렁탕을 사왔어요? 네. 그릇에 아니면은 플라스틱 용기. 플라스틱 용기. 네. 뜨끈뜨끈했어요? 네. 큰 거리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문 씨가 갇혀있던 은신처는 어딜까? 그가 설명해준 내용을 토대로 마닐라에서 30-40분 거리 떨어진 지역을 둘러보니 서민형 주택단지들이 곳곳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혹시 납치 일당이 식사로 가져왔다면 포장된 설렁탕이 단서가 될 수 있진 않을까? 그러면 설렁탕 집이 있었던 곳이 있나요? 말라떼 이거예요. 말라떼가 관광 지역이잖아요. 한인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우린 말라떼로 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한 설렁탕 전문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Since when is open? 2009, sir. 2009. This can be take out. Yes, sir. Yeah, so We have like delivery. that. 24 hours. Take out what kind? Box, sir. For soup. 문 씨가 기억하고 있던 것도 플라스틱 용기였습니다. 혹시 이곳의 종업원들이 최세용 일당의 얼굴을 알고 있진 않을까? That is kidnapper. Sometimes eating here. 가끔 여기서 밥을 먹었다 그러네. Familiar. familiar?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들의 은신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마간을 내려 달려 도착한 마을. 그런데 우리 눈앞에 같은 모양의 주택단지가 펼쳐졌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타운하우스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까비떼 이쪽 지역은 가격대가 좀 저렴하고요. 납치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옆집에서 다 알 것 같기도 하고. 입주가 다 돼 있는 집도 있지만 이런 건물 중에 한두 가구만 입주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신처를 찾기 위해서는 더욱 확실한 단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나라 이제 거주 문화 자체가 뭐 빌리지라 바랑가이라 그래가지고요. 진짜 대다수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단서 없이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죠.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단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필리핀 범인 측에서 이제 정보를 확보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매치되는 걸 다시 찾아야죠. 근데 우리는 필리핀 경찰청 소속의 납치 전담반을 통해 일부 납치 강도 범행 당시 최세용 일당을 도와준 현지인 가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이제 그 차를 몰았죠.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다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뭐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고 이런 관계였어요. 주범들이 검거되면서 그 역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현재는 풀려난 상태입니다. 혹시 실종된 윤철환에 대해 알고 있을까? We are now looking for this one. You remember this guy? 2010. You remember? Give me a picture and then think my because too much Cannot remember another safe house, not except that one. Cavite lang din niya kasi. Cavite. Madalas siya sa Cavite. Kasi yung boyfriend ni Madel, sa Soyong, lagi magkasama sila Madel. Yun ang laging kasama nilang tatlo sila magkakasama. Kasi Soyong, ninong ni Madel yun. Still contact with the mother? No. Hindi, ako kaya kumbinsin yun. Kaso lang, hindi ko alam sa kanya. Hindi ko alam saan ang ano niya ngayon, location. Bahay, yeah. I can try. 은신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보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는 묘한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Bakit pa nilang ano? Yes, kasi yung very smart. Me going to airport, bring the wife to Seyong, then 5 taxi, transfer after going to Makati. 김성곤의 송환 이후 살인 혐의와 함께 남은 실종자들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철환 씨는 전혀 모르세요? 윤철환 씨 일은? 다른 피해자분들은 어디에 계세요, 그러면? 한때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장하던 그들은 이젠 입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은 언제쯤 세상 밖으로 드러날까? 그런 용의자인데, 똑같은 용의자인데 왜 그러니까 나 이대로 간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진짜로. 어떻게 해서 끝을 보여야지. 그냥 시시부지 해갖고 그러면 그놈들이 말 안 한다고 못 엎어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끝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에 침묵하고 있는 납치범들은 은밀한 희망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공범들 진술에 의하면 최세영이가 돈이 많을 것이다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재판이 무사히 다 끝나고 갔을 때 혹시 탈옥을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려를 많이 하죠. 사실은 대단히 그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받을 만큼 받고 가자. 그런데 살인에 대해서는 다르거든요. 죄가 인정될 경우에 결국 본인이 영원히 한국의 교도소 밖을 나갈 수 없다. 영원히 교도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 돈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이제 접근도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살인 사건에 대한 죄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황금빛 미래를 향한 추악한 욕망을 버리지 못한 걸까? 그들과의 진실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살인 기업이 돼버린 희대의 연쇄 납치 강도 조직. 언제쯤 그들이 침묵이 깨지고 진실이 드러날까? 우린 그들에게 아직 들어야 할 얘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과 또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 중에 가장 최악의 사건을 지금 손에 쥐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보다 가장 악하고 가장 중하고 가장 입증이 힘들기도 하고 만약에 잘못한다면 외국으로 신병을 빼앗겨버릴 수도 있는 이건 한국 검찰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현재 김성곤은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최세용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은 지금 일부 혐의만 시인을 하고 살인 등의 무거운 죄는 서로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서로에게 죄를 미루고 그래서 누가 구체적인 살인 행위를 했는지가 설령 밝혀지지 않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피해자를 죽이자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공모 공도 정범이라는 이론이 적용이 돼 공범들 모두에게 살인 혐의를 지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죗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혐의가 인정된 범행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선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